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이제 익숙하시죠?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편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시죠?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고 쌀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아팠다가도 몸이 안 좋았다가도 시사야 출연하면 또 상큼하게 몸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시사야가 뭐 백신이자 치료제이자. 네. 그럼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아까 10시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10시 1분이 되는 순간 굉장히 지금 다시 나이가 20대 초반이 된 것 같아요. 김평론가님, 아니 지금 적당히 하세요. 야 이거 좋은데요. 네. 계속 경쟁하세요. 이렇게. 제가 졌어요. 오늘 졌어요. 졌어요. 예, 오늘 뭐 시작부터 네. 배 소장이 완전 패했습니다. 불길하네요. 오늘은 지금 뭐 한창 정치권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청와대가 개각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야권도 뭐 움직임이 계속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의결하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통합 시간표로 다음 주말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야권 얘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오늘 막 벌어지고 있는 일단 여권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좀 오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각 얘기부터 해보죠. 청와대가 개각을 이제 단행했는데 초대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전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도 교체했는데 오늘 개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기신 김민하 평론가부터 하시죠. 뭐에 이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의문의 일패. 일단 총리를 이제 김부겸 전 장관을 지명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이제 뭐 비문 인사이고 뭐 이른바 비문 인사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의 이제 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호남 출신의 총리들과는 좀 이제 결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통합형 그리고 이 재보선 이후에 좀 악화된 민심에 좀 그것을 좀 다독이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을 보여준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에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또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김부겸 전 장관이 좀 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제 좀 내각을 통할하고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형 내각에 사실은 좀 가까운 그런 내각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김부겸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 임기 말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뭐 정책을 꺼내거나 그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방역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LH 사태의 어떤 후속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리가 과단성을 좀 발휘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방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총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김부겸 전 장관이 기용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여러모로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좀 더 이렇게 좀 국민 통합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총리 후보자라든지 또는 여성 총리 후보자라든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모색을 했지만 아무래도 임기 말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적합한 인사를 찾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좀 이렇게 보면은 김부겸 전 장관이 또 본인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도 한번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비문이다. 근데 또 TK 대구 출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지금 역대 정권에서 정치인을 마지막 총리로 임명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통합 메시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이따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임기 후반에는 참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해요. 임기 처음부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TK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동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TK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도권에도 TK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출신이. 그런 만큼 차기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국정 운영 관리도
수도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대구 경북 인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현 정부의 초대 총리와 그다음에 두 번째 총리는 이제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안배를 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이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습 차원의 성격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는 당 정청과의 관계에서 당과 또 정청이 좀 나누어지는 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 차원에서는 좀 더 차기 대선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네. 대통령과 정부는 남아있는 한 임기 1년여 동안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이반한 민심을 수습하는 쪽에 네. 저는 상당히 방점이 찍혀져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이 청와대 또 참모진도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분히 저는 이번 거의 마지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대통령의 큰 폭의 이 인사가 뭔가 좀 마무리를 좀 잘하자라는 차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정세균 두 명의 전임 총리,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여러 과정이 네. 남아 있긴 하지만 호남 출신인데 이번에는 TK 출신이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국정 과제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보듬고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의 초점이 되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이에요. 네. 아무래도 국회, 특히 야당과 가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이철희 의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마찬가지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이철희 전 의원은 이제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몇 차례 쓴소리도 했고 좀 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좀 정치인들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직언도 했고 뭐 그런 점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동안에 좀 보여줬던 성향과는 다른 인사를 이제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최재성 정무수석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최재성 수석은 이 쉽게 얘기하면 조직 장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이제 능한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립이 좀 강한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인데 네. 이철이 지금 신임 수석은 사실 그런 형태의 또 리더십을 가진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전략 기획 어떤 이런 좀 뭐 쉽게 얘기하면 꾀주머니 뭐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정치평론도 뭐 굉장히 잘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평론가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 정도의 인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전략 기획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정무수석에 기대되는 역할, 예를 들면 이제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국회하고 어떤 상황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카드인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지상으로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인사이다. 이걸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잘할 것이냐. 이 기존에 좀 기대를 이끌고 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건 좀 의문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기획에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심에 대응하는 이 어떤 정권의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하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이런 역할은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아마 전임 정무수석하고는 역할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런 것도 사실은 임기 초반이나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 이런 기능이 같이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임기 말에 그럴 수 있는 폭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철희 수석 본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의향이 있어서 정무수석을 맡은 거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는 좀 여러모로 안타깝고 그래서 역시 평론가로서 우리와 함께 평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무수석이 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제 임명이 된 사람에게 왜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 했냐가 아니고 이제 제가 부러워서 그러죠. 아니 근데 잠시만요. 지금 일단 중량감이 떨어진다. 정치평론을 계속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독설이네요. 아닙니다. 이철희 신임수석이 그립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보궐선거 민심을 잘 헤아려서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이나 평론가가. 근데 이런 역할 이전에 문자 답이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 진행을 할 때 제가 패널로 출연한 적이 많아서 네.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도 화이팅 하시라고. 이거 뭐 여하튼 본인 인사니까. 축하 인사 보냈다는 거예요? 답이 아니면은 없어요. 답을 안 보내줘요? 네, 이거 좀 안 친했던 거 아니에요? 전략 지금 전화 통화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인연이 많이 끊겼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니까 이철이가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창 좋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로 뭐든 돼요. 굳이 뭐 참모고 뭐 필요해요. 근데 지지율이 내려가고 20, 30대가 이탈했다라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표현을 했듯이 꾀주머니죠. 꾀돌이. 그래서 이철이 전 의원이고 현 이제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새신의 아이디어를 상당히 낼 수 있다. 네.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을 테고 의원직에 대한 그걸 지금 뭐 이야기하고 욕심내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정무수석으로서의 역량을 다하는데 이 기존의 정무수석과 상당히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또 이철이 정무수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철이 수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하는 정치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지표를 공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무수석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다. 또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현안들을 다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개인의 감보다는 지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임기 막판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지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임명과 대통령의 또 선택으로 보입니다. 뭐 배릉찬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한 것보다 그럴듯하다. 배 소장님이 왜 저를 KBS에서 이 정도 평가를 해드리면 이제 곧 답이 오겠네요. 빨리 이철이 수석께서는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릉찬 소장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국정 지지율이 30%를 기록해서 취임 후 최저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제 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부정평가가 62%여서 이것도 이제 취임 후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긍정의 이유를 보면은 코로나19에 대처했다가 이 긍정 답변한 사람 중에 34%, 그다음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한다, 이게 이제 5%. 복지 확대, 그리고 기본에 충실, 원칙대로함, 공정함, 이게 이제 4% 등등으로 대개는 이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부정평가에 영향을 준 것들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31%,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9%,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8%, 그 외에 이제 공정하지 못함, 내로남불 이런 게 7%, 인사 문제가 6%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정당 지지율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1%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1%가 지금 높은 거여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역전된 것이냐 이런 이제 좀 대목이고요. 네. 반면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0%로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상당히 또 이 야당의 상승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무당층 비율은 27%였고 정의당, 국민의당은 각각 5%, 열린민주당은 2%의 지지율이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릉찬 소장,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배릉찬 소장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30%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2%다. 이 취임 들어 임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고 또 부정평가도 최고치 수준인데 1년 전에는 정반대였어요. 1년 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레임덕은 아니더라도 레임덕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라는 지지율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얻었던 표가 41.08%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도 10%포인트 이상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지지층들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지할 테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지만 중도층과 또 부정평가층에서는 이게 이렇게 국정 동력이 유지가 될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지율 역전입니다. 어디에? 정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그리고 3년 전에 지방선거 때도 대통령 지지율 뭐 덕분이었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열일 백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라도 더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우리는 차기 대권 신경 써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3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30%를 유지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30%의 미만으로 내려가면 정권 교체가 돼요. 이번에 전례가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이것은 거죠. 과학인가요? 네. 이거는 과학인 듯 과학이 아닌 듯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재보궐선거도 대통령 지지율이 50%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이야기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있습니다. 이 이반한 이탈한 민심을 복원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과연 이번 개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갤럽 기준이든 리얼미터 기준이든 지지율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40% 가까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배종찬 소장 말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뭐 인사 쇄신 이거 인적 쇄신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까지도 사실 해야 그렇게 해도 사실 지지율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제 조금 부정적인 평가 쪽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배 소장님이 말하면 다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고요.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싹 꼬여가지고 왜 그래요? 김민하 평론가 저 뒤끝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이제 각각의 긍정 평가, 부정 평가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긍정 평가가 이제 코로나19 대처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계속 이제 좀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위기로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라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다른 긍정적인 이제 좀 평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이제 긍정 이유에 이제 사유도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는 게 긍정평가를 할 만한 어떤 이제 이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이게 우리 정권의 성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부정평가의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게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좀 부정적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밝지가 않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게 지지율이 회복되거나 앞으로 좀 반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냉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좋았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이겼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K 방역 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또 있었고,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 수급의 불안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 정도로 불안감이 있죠. 근데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인식들은 좀 강한 상황이고, 긍정적인 평가 요인은 적고 남북관계도 안 좋고 적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 요인은 많아지는 강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정평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 내정자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 후임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이 또 됐어요. 네. 이 부동산 비전문가가 아니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던데 부동산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해서든 뭔가 부동산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네. 좀 긍정으로 돌리던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 뭘까? 사실은 없어요. 그걸 알면 벌써 했겠죠. 그만큼 어려운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고 현 정부도 지금 부동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게 마치 이 늪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론으로 분석을 해봐도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깊숙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급이냐, 세금이냐, 신뢰냐. 사실 부동산 정책은 신뢰의 방점이 찍혀져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해소됩니까? 안 됩니다. 자, 세금. 그건 서울에 또 강남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전국적인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만큼 부동산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다라는 것은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 정책이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는 이 노 신임 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주로 세제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네. 기재부 출신이니까. 지금 또 부동산 정책의 그렇죠. 기조가 바뀌는 건 또 세제 문제 건드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변장은 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SH 공사 출신이고 LH 공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2030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세울 수 있을까? 왜?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안정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30이나 중도층이 기대했던 것은 반부패, 부당거래와 시장 왜곡만큼은 막는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읽고 싶다. 얻고 싶다. 보고 싶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어요. 이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네. 이것만큼은 내가 국무총리로 절대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패 체결하겠다. 발본색원하겠다.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박범계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성공시키고 안착시키는 이게 과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또 시장 부패에 대한 척결을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가 안고 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변창흠 장관이 공급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제 공급 대책을 쓰기 위해서 변창흠 장관을 이제 기용을 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기재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세제의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무슨 주택 공급을 하거나 새롭게 어떤 뭐 창의적인 어떤 뭐 공급 대책을 짜서 뭐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남은 기간도 얼마 없고 이 임기 내에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 내기 어렵고 그럼 남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제든지 아니면 금융이든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푸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 부동산과 연관된 경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자라는 차원이 큰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국은 LH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 공공기관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도 아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당의 이 선거 이 당권 경쟁에서도 나온 얘기 있잖아요. DTI나 LTV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금융기관이 돈을 좀 많이 꺼주게 해서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 아마도 이런 정도의 그리고 좀 재산세나 이런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의 정책을 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할 때 네. 확실한 공급 정책에 대한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네. 심리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측면도 있잖아요. 집값 막 뛰다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그럼요. 그 효과가 있죠. 나타나고도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조를 뭐 바꾼다기보다는 현재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가되 네. 세제 정책을 좀 건드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 싶거든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네.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나왔던 안이 또 공약이 좀 재산세 특히 이제 1인 1주택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가 또 받아들여서 적용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조사한 거 보면 네. 서울의 평균 그 주택 실제 아파트 매매 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벌써 9억 원이 돼 있고 네. 6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제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큰 기조는 그대로 네.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손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제 대출 부분이죠. 왜냐하면 20, 30대가 이번에 민심이 상당히 또 격해진 부분도 대출이 안 되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정말 사고 싶은 집은 꼭 뭐 강남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수도권에 살 때 충분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젊은 층은 소득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어디 그렇죠. 담보 잡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을 빌릴래야 빌릴 방법도 없고 하니까. 집값이 네. 너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집값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뭐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주택자,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돈을 더 많이 꺼주는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 방법이 유일한데, 근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이 이자를 갚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젊은 층은 그래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뭐 젊은 층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LTV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DTI의 경우에는 어쨌든 상환 능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풀면 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뭐 그런 걸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결국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사실 미세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집을 일단 담보를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율을 굉장히 낮게 책정해주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적게 해주고 대신에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은 집으로 상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뭐 세부적으로 조정하면 방식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주택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죠. 좀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결집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아주 큰 차이가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원내대표로 나서서 이제 토론을 할 때도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새심파라고 불리는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윤호중 의원은 물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건 좋대 현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개혁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아주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의원의 손을 들어준 건 법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이 되니까 법사위원장은 또 다른 의원들에게 그렇겠네요. 또 자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저는 당 정청의 관계에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지율도 이제는 정당에서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높은 그런 조금이라도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당은 당 정청에서 당은 대선 국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청와대와 정부는 마지막 이제 국정관리 쪽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차기 대권에 집중하라. 물론 이제 이 청와대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결집하라는 주문이 윤호중 원내대표 결정에 실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친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다 친문이다 어차피 뭐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친문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이제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점들이 있지만 윤호중 의원은 어쨌든 당의 주류에 속한 인사였고 그게 뭐 친문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뭐 이해찬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근데 이제 박완주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윤호중 의원은 지금까지 이 당이 온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법사위원장도 했고 주요하게 어쨌든 주요한 고비고비마다
영향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좀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아닌 거죠, 일단. 그럼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비난 여론이 많을 것인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그 표의 차이도 보면은 그렇게 뭐 간발의 차이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네. 표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언론에서는 뭐 일종의 뭐 오만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비판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위기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선택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주요 이제 고비마다 이루어지는 이 당권의 향배나 이런 것들이 비주류화되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백가쟁명의 상태가 막 되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상황 관리를 못하고 자중질환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의원들이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뭔가 구심점이 분명한 주류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이후에 혼란을 줄이는데 좀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다수파 정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니까 다수파, 잘 나가니까 주류가 선택될 수밖에 없고 네.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또 단결을 위해서 주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못 바꾸더라도 앞으로 메시지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행동에서 그게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과제가 되는 거죠. 윤호중 원내대표의 과제는 바뀌는 거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이 만든 프레임일 수 있겠지만 당심이냐 민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 참패 이후에 그냥 당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개혁하는 거 우리가 주류가 계속 끌고 가서 개혁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이 심판한 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혹독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아직 당 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초선이 민주당에서 한 8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초선도 표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초선도 결집 쪽에 힘을 실어준 의원들도 상당히 있는 결과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원내대표의 선정은 결국 기존의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더 개혁, 결집의 이 의지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와대는 김부겸과 이철의 조합이다. 물론 이제 김부겸 전 장관의 경우 이제 국무총리지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제 적어도 당대표라도 그런 여론 수렴이 있는 표심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네. 적어도 이 부분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지금 당청 관계는 두 분 다 크게 차별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네. 원래 이제 그 임기 말쯤 되면 대통령 탈당 요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으로 나오다 보면 뭐 대권 주자들이 현직 대통령하고 선 쫙 긋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갈등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현재 원내대표로 볼 때는. 그런 국면은 예를 들면 대권 주자가 당내에서 사실상 주류로 올라선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청와대가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갈림길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비주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대표 선거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당대표 선거는 그러면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당대표 선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권리당원 비율이 40%나 들어가 있고 전체 당원들이 투표하는 게 90%란 말이에요. 당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친문계가 또 다시 당대표가 되면 친문일색이라고 하는 또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심 이야기를 할 때 권리당원들이 이번에 초선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강성 이 진보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이제 권리당원의 경우에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제는 뭐냐. 물론 이제 당권에서 당심도 중요하지만 저는 민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죠. 당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기 대권이 이제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당원들의 민심이 5월 2일 전당대회까지 확대될 또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친문 성향의 강함만 보면 홍영표 의원이 상당히 유리할 수 네. 있지만 이런 당심의 학대가 민심의 연결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송영길 의원의 기회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직화된 여론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한다면 당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부 굉장히 강성화되어 있는 권리당원들 문자 폭탄 보내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 지역의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원들은 아마 송영길 의원 쪽에 이제 많이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양분돼 있는 측면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결국은 이제 세무를 해보면 송영길 의원 쪽이 좀 더 이제 가깝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지만 다만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동이 돼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로 지난번에 대표 선거에서 이제 지지를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내대표는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시사회 바라는 점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바라는 점은 무엇보다 오래오래 방송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100년 더 하셔야 되잖아요. 네. 2353님, 금요일 코너 항상 기다립니다. 세 분의 유쾌한 시사평론으로 일주일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2928님,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이야기들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뉴스아베이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